나는 딸의 집을 방문하던 길에 불타버린 집 앞에서 울고 있는 딸을 발견했다. 딸은 말했다. 우리 비참한 삶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려고 남편이 저지른 짓이야. 나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미소를 지었다. 어리석은 녀석, 증거를 태워 없앴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몇 달 동안 그의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버스는 규칙적으로 흔들리며 졸음을 불렀다. 창밖으로 회색빛 도시의 아파트들이 지나가고 이내 단정한 담장에 단독주택가가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동네의 푸르고 잘 가꿔진 골목길이 펼쳐졌다. 이곳 사람들은 적어도 얼굴은 서로 알고 지냈고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무척 신경을 썼다. 내 무릎 위에는 끈으로 묶인 카스테라 상자가 놓여 있었다.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빵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화려함은 없지만 진정한 맛이 있는, 나는 오랫동안 평화가 없었던 그 집의 작은 평화의 조각이자 백기처럼 그것을 들고 가고 있었다. 나는 항상 딸을 위해 내가 딸에게 바랐던 삶, 나 자신은 결코 누려보지 못했던 삶을 위해 이 평범함의 겉모습을 유지하려 했었다. 딸과 최민준이 이 집을 짓기로 했을 때 나는 주저없이 내 모든 저축, 수십 년간 모아온 모든 것을 내주었다. 구청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적지만 정직한 돈을 벌어 나는 이 벽에 벽돌 한 장을 보탰다. 이 현관 옆에 장미를 심었다. 나는 이 집에서 서연이의 미래,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아이들, 평온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았다. 최민준. 나는 그를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다. 너무 번지르르하고 너무 반듯했으며 눈까지는 결코 웃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웃들 말맞다나 장래가 유망한 이 지역 사업가였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쇼윈도였다. 집도, 차도, 그리고 아내도. 내 조용하고 다정한 딸 서연이는 그의 완벽한 인생을 위한 완벽한 액세서리가 되어야 했다. 그는 내 작은 시내 아파트를 쥐구멍 같은 낡은 주공 아파트라 부르며 경멸했다. 그는 나를 과거의 유물, 딸에 대한 조용한 사랑이 유일한 장점인 무해한 늙은이로 여기며 정중한 경멸을 보였다. 나는 참았다. 그가 저녁 식사가 충분히 뜨겁지 않다고 서연이를 꾸짖을 때 나는 침묵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에서 얼음장 같은 명령조를 들었을 때도 침묵했다. 딸의 눈빛이 어떻게 흐려지는지, 그와 대화할 때 얼마나 자주 시선을 내리는지 못 본 척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그들의 가족, 그들의 삶이며 내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속일 수 없었다. 그 아름다운 외관 뒤에 썩은 냄새를 알고 있었다. 어제 서연이에게서 온 전화는 짧았다. 엄마, 내일 와. 응, 그냥 차나 한잔하게.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항하는 유일한 무기인 양, 이 카스테라 상자를 손에 꼭 쥐고 가고 있었다. 버스가 그들의 거리로 접어들기 전부터 나는 타는 냄새를 맡았다. 처음에는 누군가 가을 낙엽을 태우는 듯 희미했다. 나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렸다. 누군가는 찜질방을 하고 누군가는 바비큐를 하겠지. 하지만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매캐해졌으며 플라스틱 녹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등골을 타고 불쾌하고 끈적한 냉기가 흘렀고 이내 버스가 멈춰섰다. 앞쪽에는 불빛을 번쩍이는 커다란 빨간 차 2대, 소방차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승객들은 수군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인지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나는 한 곳, 모퉁이를 돌면 기와 지붕을 얹은 2층 집, 내 딸의 집이 있어야 할 그곳을 응시하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꿈속처럼 버스에서 내렸다. 카스테라 상자는 좌석에 남겨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계속 걸었다. 모퉁이를 돌자 나는 보았다. 아니, 남은 것을 보았다. 검게 그을린 뼈대. 지붕은 안으로 무너져 내렸다. 창문 구멍은 해골의 눈구멍처럼 공허하게 뚫려 있었다. 3년 전 서연이와 함께 심었던 장미는 재만 남아 있었다. 주변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호스를 풀고 서로에게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다. 공기는 재앙과 물의 냄새로 무거웠다. 그리고 길 건너편 보도블록 가장자리에 그녀가 서 있었다. 내 딸이 회색 담요 같은 것을 두른 채 맨발로 완전히 혼자서 울고 있지 않았다. 그저 연기나는 자기 삶의 폐허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캔버스처럼 하얗고 눈은 거대하고 공허했다. 내가 다가가자 세상은 이 작은 아스팔트 조각으로 좁혀졌다. 소음, 외침, 타는 소리,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나와 그녀만 남았다. 서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알아보았고 그녀를 지탱하던 그 가늘고 연약한 껍질이 깨졌다. 그녀는 내 품에 무너지며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몸을 떨었다. 나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그 떨림이 내게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 코트에 매달려 얼굴을 어깨에 묻었고 나는 눈물에 잠긴 단어 조각들만 들을 수 있었다. 엄마, 엄마, 전부 타버렸어. 나는 연기 냄새가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내 영혼과 모든 돈을 쏟아부은 집이 재로 변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벽돌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로 젖고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 시선에는 고통뿐만 아니라 끔찍하고 파괴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람이야.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최민준이 한 짓이야. 내 가슴 속 냉기는 얼음이 되었다. 아침에 왔었어. 자기 짐을 챙겨서 떠난다고 했어. 그녀는 다시 흐느낌에 숨이 막혔다. 자기는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 비참한 삶의 기억을 불태워버리는 거라고 했어. 비참한 삶. 그의 말은 염산처럼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 그녀의 세상이었던 모든 것을 지우고 파괴하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단지 마침표를 찍기 위해 자신의 새로운 빛나는 길에 자신에게 격에 맞지 않다고 여긴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집에 대한 슬픔, 딸에 대한 두려움, 일어난 일에 대한 충격. 이 모든 것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얼음 같은 파도가 온몸을 훑고 지나가며 흘러나올 준비가 되어 있던 눈물을 얼려버렸다. 그 자리를 차갑고 쨍한 평온함이 대신했다. 마침내 먹잇감을 발견하고 숨죽인 포식자의 평온함. 나는 울고 있는 내 딸, 무너져 내린 내 아이를 안고 그 남자가 저지른 짓을 그녀의 머리 너머로 바라보았다. 스스로를 신이라 여긴 자기애에 빠진 잔인한 애송이. 나는 부드럽게 서연이를 떼어놓고 내 손수건 끝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내 얼굴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 입가에 희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떠올랐다. 어리석은 녀석. 나 자신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히 속삭였다. 증거를 태웠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몇 달 동안 그의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모를 거야. 나는 서연이의 팔꿈치를 잡았다. 그녀는 가벼웠다.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치 모든 생명이 빠져나간 듯 떨리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다. 가자, 딸아.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없어.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이 끔찍한 광경과 안전한 거리에서 모여들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한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모퉁이에서 낡은 택시를 잡았다. 휘발유와 싸구려,
방향제 같은 달콤한 냄새가 났다. 내 아파트로 가는 내내 서연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말이 없었다. 몸은 여전히 오한이 든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저 그녀를 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집들을 바라보며 내 안의 얼음이 강철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가슴 속에서 단단하고 차가운 공으로 압축되었고 이제 그것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없는 내 3층 집으로 올라갔다. 내 열쇠로 문을 열었다. 내 작은 투룸 아파트는 침묵과 내가 항상 부엌해두는 말린 약초 냄새로 우리를 맞았다. 최민주는 이곳을 싫어했다. 무슨 민속촌 같다고. 그는 내 낡았지만 튼튼한 책장, 서랍장 위에 수놓은 냅킨, 낡은 액자 속 사진들을 둘러보며 비웃었다. 그에게는 새롭고 반짝이고 비싼 것들만이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모든 물건에는 기억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2번 돌렸다. 크고 믿음직한 찰컥 소리가 우리를 외부 세계와 단절시켰다. 그것은 안전의 소리였다. 나는 서연이를 낡은 안락의자에 앉히고 그녀가 어렸을 때 떠주었던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올렸다. 주전자의 익숙하고 고른 윙 소리가 아파트의 유일한 소리였다.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진한 대추차를 끓였다. 작은 탁자 위에 찻잔을 놓아주었다. 마셔, 딸아. 몸 좀 녹여.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물은 말랐고 뺨에는 그을음으로 더러운 자국이 남아 있었다. 엄마, 이제 우리 어떡해? 어디로 가? 나 아무것도 안 남았어. 아무것도. 내게는 내가 있잖니.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우리는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먼저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는 그녀를 차와 함께 남겨두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낡은 옷장 속 깨끗한 침구더미 아래에 작은 열쇠가 있었다. 그 열쇠로 나는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몇 년 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다. 안에는 낡은 서류와 출생 증명서들 사이에 한때 내 귀걸이를 보관했던 작은 벨벳 상자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붉은 벨벳 위에는 장신구 대신 작고 검은 직사각형 디지털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단순하고 저렴하고 눈에 띄지 않는. 나는 거실로 돌아와 서연이의 찻잔 옆 탁자 위에 그것을 놓았다. 그녀는 먼저 녹음기를, 그 다음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이게 뭐야?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이건 내 보험이고 내 무기야. 나는 그녀가 깨달을 시간을 주며 잠시 멈췄다. 반년 전, 서연아, 나는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가 너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봤어. 네가 긴 소매 아래로 숨기려 했던 손목의 멍을 봤어. 내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침묵은 점점 길어지는 걸 들었어. 너와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넌 그를 감쌌지. 엄마는 이해 못해. 그 사람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 나는 이해했어. 모든 걸 이해했단다. 나는 너에 대한 자신의 권력에 도취된 잔인하고 비겁한 인간을 상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녹음기를 집었다. 플라스틱 몸체가 차가웠다. 그의 정서적 학대를 증명할 수는 없었어. 그런 건 증명할 수 없지. 말 대말의 싸움이니까.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인 그의 말은 항상 히스테리 부리는 아내나 늙은 장모의 말보다 무게가 있을 테지. 그래서 나는 탄약을 모으기로 결심했어. 그냥 만일을 위해서. 서연이는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일주일에 한 번 너희 집 청소를 도우러 갔을 때 나는 그의 서재에 들어갔어. 그의 책상 위에는 똑같은 녹음기가 있었지. 업무 메모용으로 쓰던 거였어. 나는 똑같은 걸 샀다. 나는 그의 녹음된 녹음기를 가져오고 그 자리에 내 깨끗한 메모리 카드가 든 녹음기를 놓았어.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중요성에 너무나 빠져 있어서 한 번도 바뀐 걸 눈치채지 못했지. 6개월이야, 서연아. 6개월 동안 나는 그의 삶을 들었어. 그의 전화 통화,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하던 혼잣말까지. 내 딸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독사라도 되는 듯 그 작고 검은 기기를 쳐다보기만 했다. 이걸로 뭘 할지는 몰랐어.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었겠지. 어쩌면 그냥 반박할 수 없는 기록된 진실을 갖고 싶었을 뿐인지도 몰라. 언젠가 네가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이게 네가 더 강하다고 느끼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가 먼저 술을 썼고 그는 계산을 잘못했어. 그는 자기 비참한 삶의 모든 흔적을 파괴했다고 생각하지. 그는 단 하나를 고려하지 않았어. 바로 나를. 마침내 서연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다. 경찰서에 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 경찰서에 가는 건 안개 속에서 대포로 참새를 쏘는 것과 같아. 그는 알리바이가 있을 거야. 나는 확신해. 그는 모든 걸 계획했어. 경찰은 우리를 2명의 상처받은 여자로 볼 거야. 한 명은 충격 상태에 있고 다른 한 명은 불법적으로 만든 녹음을 들고 있는. 그의 변호사들은 이걸 복수, 정직한 사람을 모함하려는 시도로 몰아갈 거야. 아니, 우리는 다르게 더 똑똑하게 행동할 거야. 나는 일어나 서랍장 위에 놓인 낡은 다이얼 전화기로 다가갔다. 최민주는 그것을 보며 공룡이라고 비웃었지만 이 공룡은 고장 없이 작동했다. 나는 수첩에서 번호를 꺼냈다. 10년 이상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다. 누구예요? 서연이가 물었다. 김진우 변호사님. 옛날에 내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던 분이야. 지금은 거의 은퇴하셨지만 머리는 요즘 젊은 변호사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명석하시지. 그분은 구식 사람이야. 꼼꼼하고 신중하고 아주 똑똑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함이나 돈으로 그분의 눈을 가릴 수 없다는 거지. 그는 사람을 꿰뚫어 보거든. 나는 천천히 손가락 하나하나로 번호를 돌리기 시작했다. 다이얼이 돌아가는 각각의 클릭 소리가 방의 침묵 속에서 작은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이것은 내가 질 생각이 없는 게임의 첫 수였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집에 타버린 돈 때문에 복수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내 딸의 미래를 위한 전쟁에 돌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 자비란 없을 것임을 알았다. 수화기에서 신호음이 들렸다. 하나, 둘, 그리고 차분하고 약간 쉰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김진우입니다. 나는 짧게, 불필요한 감정 없이 그에게 사건의 핵심을 설명했다. 집에 대해서도 서연이의 눈물에 대해서도 아니었. 나는 사실 의심, 수개월간의 녹음, 딸과의 마지막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화기 너머로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의 고른 숨소리만 들었다. 그는 말을 끊거나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매우 똑똑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과 같이 차분했다. 박선자 여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아무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경찰, 이웃, 친구들에게도요. 두 분은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둘째, 모든 녹음,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세요. 직접 듣지 마시고 분석하려 하지도 마세요. 그냥 모으기만 하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댁으로 가겠습니다. 일을 시작하죠. 그리고 셋째, 문을 잠그세요.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서연이는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내일 오신대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는 슬퍼할 거야. 세상은 우리를 바로 그렇게 봐야 해. 그리고 세상은 보았다. 이틀 후 지역신문 일면에 그의 얼굴이 실렸다. 최민준의 클로즈업,
전문적인 사진이었다. 그는 우리 집에 검게 그을린 페어를 배경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온 세상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었다. 눈에는 흘리지 않은 남자의 눈물이 반짝였다. 그는 비싸고 의도적으로 소박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마치 중요한 회의에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막 달려온 것처럼. 헤드라인은 외치고 있었다. 지역 기업가의 비극. 화마가 꿈을 앗아가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평탄하고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기사를 소리내어 읽었다. 담요에 쌓인 서연이는 끝없는 피로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얼굴로 듣고 있었다. 우리와 서연이의 꿈이 제로 변했습니다. 신문은 내 사위를 인용했다. 우리는 이 집을 우리의 보금자리로 모든 영혼을 쏟아부어 지었습니다. 지금 제 불쌍한 아내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 댁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을 줄까 두렵습니다. 지금 저의 가장 큰 임무는 그녀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배우로군. 나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얼마나 계산되고 흠잡을 데 없는 연기인가. 내가 충격에 빠진 게 아니라 내 불쌍한 아내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즉시 자신을 버팀목. 고통받지만 강한 남자,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약하고 부서진 아내를 생각하는 남자의 이미지로 구축했다. 그는 심지어 내 존재조차 자신의 목적에 이용했다. 어머니 댁에 머물고 있다. 즉 안전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희생자이자 영웅이었다. 브라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인터넷,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의 신문과 동일한 사진과 함께 눈물겨운 글이 올라왔다.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집 없는 신세가 되었는지, 어떻게 벽뿐만 아니라 모든 추억이 불타버렸는지에 대한 글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행 계좌 번호가 있었다. 모금 활동. 작은 정성이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왔다. 외적인 풍요와 아름다운 제스처를 사랑하는 우리 동네 전체가 최민중과 그의 불쌍한 아내를 돕기 위해 달려들었다. 사람들은 지지의 말을 남겼고 그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는 댓글로 그들에게 답하며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참여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썼다. 그는 이 동정심 속에서 헤엄쳤다. 그는 그것에 도취되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위장이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을 위한 연료였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승리로 둔갑시켰다. 나는 그에게 철통 같은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화재 당일 필요한 시간에 그는 도시 반대편에서 3명의 증인과 함께 중요한 협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직접 성냥을 들지 않았다. 아니, 그는 그러기엔 너무 똑똑하고 비겁했다. 그는 누군가를 고용하고 돈을 지불한 후 비싼 레스토랑에 앉아 발전 전망을 논의하며 시계를 보며 연극처럼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지웠다고 생각했다. 서연이에 대한 자신의 모욕, 자신의 고함, 녹음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던 자신의 외도, 그는 매달 늘어나는 자신의 빚과 내가 아직 짐작만 하던 금융사기의 흔적을 태웠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것을 초기화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게임에서 그는 흠잡을 데 없는 희생자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단지 배경에 불과했다. 서연이는 히스테리컬하고 슬픔에 잠겨 두 마디도 잊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그에게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필요했다. 그녀의 침묵과 눈물은 그의 전설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낡은 주공 아파트에 사는 무해한 연금 수급자 할머니. 딸 옆에 앉아 닭죽이나 끓여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운명의 불공평함에 한숨이나 쉬는
그는 내가 오직 서연이를 위로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내 모든 생각이 그녀에게 무엇을 입힐지, 무엇을 먹일지와 같은 사소한 일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는 나를 한 번도 한 인간으로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기능, 그의 아내에게 딸린 부속품, 양말이나 뜨고 파이나 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의 치명적인 계산 착오가 있었다. 한 번은 그가 서연이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내가 서랍장에서 찾아낸 그녀의 낡은 피처폰으로 문자가 왔다. 내가 막 서연이에게 약을 주고 있을 때 탁자 위에서 전화기가 삑 소리를 냈다. 내가 집어들었다. 자기야, 괜찮아? 너무 걱정돼서 잠을 못 자겠어. 장모님이 너무 압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 힘내. 곧 다 괜찮아질 거야. 약속해. 나는 이 메시지를 읽고 분노가 아닌 얼음 같은 평온함을 느꼈다. 너무 압박하지 않으셨으면. 이 가련한 걱정의 제스처 속에서도 그는 나를 향한 가시 돋친 말을 참지 못했다. 그는 내가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세상에서 나는 오직 압박의 원천, 낡고 생명이 다하고 불필요한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서연이가 보기 전에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녀에게 지금 이 독은 필요 없었다. 그는 전화조차 걸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다. 왜 그랬겠는가? 연극은 다른 무대에서 한창 진행 중이었고 그는 그곳의 주연 배우였다. 그는 연기에 너무 몰두하고 군중의 동정에 너무 취해 있어서 작은 아파트의 침묵 속에서 두 여자가 무슨 속삭임을 나눌 수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를 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우리를 체스판 위의 말로도 보지 않았다. 우리는 그의 발밑에 먼지였고 우리는 기다렸다. 창밖으로 내 사위에게 동정하는 도시가 소란스러운 동안 내 아파트의 침묵 속에서 나와 김진우 변호사님은 몇 시간 동안 녹음 파일을 들었다. 최민준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때로는 아첨하듯 달콤하게, 때로는 얼음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우리는 그가 서연이를 모욕하는 소리, 자신의 빚을 논하는 소리, 파트너들에게 거짓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그의 거짓말로 가득 찬 시간들을 한 조각 한 조각 채로 걸으며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그의 진짜 재판이 법정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낡은 주공 아파트의 낡은 부엌 식탁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 사흘째 되던 날 우리는 김진우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작업 공간을 옮겼다. 시내 중심가 낡은 건물에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 바닥부터 천장까지 먼지 쌓인 서류철로 가득 찬 책장들이 들어서 있었다. 낡은 종이와 가죽, 진한 담배 냄새가 났지만 김 변호사님은 20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냄새는 이 벽을 거쳐간 수백 건의 사건들의 증거인 배어있는 역사였다. 우리는 그의 육중한 참나무 책상에 셋이 앉았다. 김 변호사님은 뿔테 안경을 쓴 채 판사처럼 집중하고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상석에 앉았다. 나는 그의 오른쪽에 노트와 펜을 들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고 왼쪽에는 서연이가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 그녀는 변해 있었다. 처음의 충격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조용하고 차가운 결의가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노트북의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얼굴은 가면 같았다. 이 녹음들을 듣는 것은 고문이었다. 우리는 그의 삶의 더럽고 끈적한 늪속으로 빠져들었다. 시간 낼 시간. 우리는 그의 거짓말을 들었다. 여기서는 어떤 여자에게 달콤한 말로 온갖 것을 약속하다가 20분 후에는 서연이가 다른 종류의 커피를 샀다고 소리친다. 여기서는 투자자라고 부르는 사람 앞에서 아첨하며 비굴하게 굴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는 욕을 하며 그 사람을 늙은 멍청이라고 부른다. 내 딸을 향한 모든 거친 말은
내 안에서 둔한 통증으로 울렸다. 서연이가 그가 친구들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루한 집순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책상 밑에서 주먹을 쥐는 것을 보았다. 굴욕적이었, 더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들었다. 김진우 변호사님은 우리에게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의 잔인함은 필요 없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쉰 목소리로 말했, 법원은 그가 나쁜 남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범죄입니다. 실마리를 찾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찾았다. 2월, 3월, 4월의 녹음. 그의 삶의 수십 시간을 들었다. 희망을 잃기 시작할 무렵 김 변호사님이 말했다. 화재 전 마지막 주에 집중해 봅시다. 만약 그가 무언가를 계획했다면 흔적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는 5월 마지막 주에 파일 폴더를 열었고 우리는 다시 그 단조로운 지옥으로 빠져들었다. 평범한 대화, 업무 회의, 공허한 잡담, 그리고 갑자기 최민준의 목소리가 변했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고 목소리에는 제대로 숨기지 못한 공황 상태가 느껴졌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서재에 있었지만 누가 엿들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했다. 아니, 넌 이해 못해. 다음 주 화요일에 회계감사가 들어온다고. 그는 전화기에 대고 씩씩거렸다. 이건 정기감사가 아니야. 누가 꼰질렀어. 만약 그들이 이중장부를 찾아내면 우린 끝장이야. 끝이라고. 전화기 저편에서 불분명한 남자의 목소리가 무언가 대답했다. 다 나한테 있어. 최민주는 거의 소리칠 뻔했지만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모든 원본, 모든 비자금 장부가 여기 금고 안에 있어. 사무실에는 세무서용으로 깨끗한 버전만 둬.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누가 건설회사의 재무서류를 주택가의 개인주택에서 찾겠어? 김진우 변호사님이 손을 들어 녹음을 멈췄다. 그는 안경 너머로 나를 보았고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바로 이거야. 그가 말했다. 실마리. 그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대화는 10분 정도 더 이어졌. 최민중과 그의 상대방은 서류를 어떻게 숨기거나 파기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옮기는 것은 위험했다. 잡힐 수 있었다. 벽난로에서 태우는 건 너무 양이 많았다. 흔적이 남을 것이다. 시간이 필요해. 최민준이 중얼거렸다. 모든 걸 초기화하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방 안에는 낡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침묵이 감돌았다. 서연이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쳐다보았고 나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림이 맞춰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집은 단지 악의적인 의도 때문에 파괴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집은 금고였고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열린 것이었다. 다음 파일. 김 변호사님이 명령했다. 다음 녹음은 이틀 후에 이루어졌다. 상대방은 같았다. 최민준의 목소리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공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뱀 같은 결의가 들어섰다. 다 생각해놨어. 그가 평탄하게 말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해. 모든 걸 한 번에 없앨 거야. 서류도, 빚도,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이 삶도. 무슨 뜻이야? 전화기 속 목소리가 물었다. 그리고 그때 최민주는 그 문장을 내뱉었다. 그를 유죄로 만든 문장. 그는 자신의 악마 같은 독창성을 음미하며 거의 즐기듯이 조용히 말했다. 화재가 모든 걸 덮어줄 거야. 불행한 사고, 전기 합선. 나는 보험금을 받고 증거를 없애고 쟤처럼 깨끗한 새 삶을 시작할 거야. 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김진우 변호사님이 정지 버튼을 눌렀다. 사무실에는 절대적이고 쨍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내 딸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다. 공허함만 있었다.
그녀가 들여다본 시면에서 끔찍한 진실 전부를 본 것이다. 그녀가 함께 살았던, 한때 사랑했던, 충성을 맹세했던 남자가 그녀의 집, 그녀의 삶, 그녀의 과거를 불태운 것은 그녀에 대한 증오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돈 때문에, 감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짓을 했다. 그녀의 감정, 그녀의 세상, 이 모든 것은 그의 크고 더러운 게임에서 단지 부수적인 피해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과 자신의 서류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이것은 가장 지독한 증오보다 더 끔찍했다. 이것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무관심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차가운 손을 내 손으로 덮었다. 이제 넌 모든 걸 알게 됐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앞만 바라보았고 나는 그 공허함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는 것을 보았다. 증오, 수정처럼 차갑고 순수한 김진우 변호사님이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닦았다. 자, 그럼 그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단순한 실마리가 아닙니다. 밧줄 전체가 우리 손에 있고 그 한쪽 끝에는 우리의 소중한 최민준 씨가 있습니다. 그는 나를 보았다. 박선자 여사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경찰에 가기엔 이릅니다. 그들이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하면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몇 년씩 끌겠죠. 우리는 다른 쪽에서 그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을 칠 겁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김진우 변호사님은 노트북에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는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범죄학자, 언어학자처럼 일하며 각 단어를 음향 배경에서 분리하고 녹음해서 잡음을 제거했다. 그런 다음 그는 꼼꼼하게 글자 하나하나 바로 그 대화를 종이로 옮겼다. 전체 녹음이 아니라 최민준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핵심 부분, 바로 그 3분짜리 부분만. 작업이 끝나자 그는 이름, 날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단지 순수한 대화만 한 장의 종이에 인쇄했다. 그것은 익명성과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냉기가 느껴지는 문서였다. 이제 대화의 다른 참여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최민주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문맥상 그가 돈을 굴리던 사람, 가장 큰 투자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를 기억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나는 그 남자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태환이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무거운 시선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평판을 가진 진중하고 우울한 남자였다. 그는 90년대에 사업을 일궈낸 부류의 사람으로 그 감각을 잃지 않았다. 그에게 평판은 전부였다. 최민주는 그 앞에서 아첨하며 스승님, 선배님이라 불렀다. 이제 왜 강태환의 돈이 사기 계획의 핵심이었는지 분명해졌다. 좋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환 회장. 우리의 최민준 씨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은 사람. 그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계획은 메스처럼 간단하고 우아했다. 위협도 요구도 없었다. 우리는 단지 강태환에게 감정 없는 순수한 정보를 줄 것이었다. 그러면 항아리 속의 쥐들이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할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중앙우체국으로 갔다. 김 변호사님은 나에게 발신 주소가 없는 평범한 우편 봉투를 주었다. 안에는 그 인쇄된 종이가 들어 있었다. 강태환의 사무실 주소는 인터넷에서 찾았다. 나는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다. 평범한 일상의 행동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틈으로 단지 편지 한 통을 넣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화약통에 던져진 불붙은 성냥을 넣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 24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나와 서연이는 내 아파트에 앉아 거의 대화 없이 지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신문도 읽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침묵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다.
서연이는 천천히 제정신을 차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밥을 먹기 시작했고 수면제 없이 잠을 잤다. 그녀 안에 자리 잡은 차가운 분노는 그녀에게 힘의 원천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증인, 고발자가 되었다. 그리고 최민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연기했다. SNS에 새로운 사진을 올렸다. 공원 벤치에 사색에 잠긴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캡션은 이랬다. 계속 살아갈 힘을 찾으려 노력 중입니다. 모든 분들의 지지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어둠 속에서 저의 유일한 빛입니다. 댓글은 동정과 감탄으로 가득했다. 그의 연극은 매진 사례였다. 그는 자신의 무대 아래 이미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된 줄도 모르고 승리의 정점에 있었다. 폭발은 다음 날 점심시간 후에 일어났다. 우리는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상상할 수는 있었다. 나는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렸다. 강태환 회장의 중후한 사무실. 그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있고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다. 평소에는 속을 알 수 없던 그의 얼굴이 먼저 붉어지고 이어서 잿빛으로 변한다. 그는 자신의 대화, 자신의 말이 담긴 줄들을 다시 읽는다. 그는 자신의 젊은 파트너, 그 매력적이고 유망한 젊은이가 단지 자신의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강태환 자신을 형사 범죄, 사기, 소득은닉, 고해 방화의 공범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어딘가에 이것을 증명하는 녹음이 존재한다. 나는 그가 최민준을 부르는 모습을 상상했다. 전화가 아니라 직접. 급한데 잠깐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 최민준이 자신감 넘치게 평소에 미소를 띤 채 그의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 자신의 슬픔과 미래 계획에 대해 또 한 번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강태환이 말없이 그 종이를 책상 위에 놓는 모습. 나는 내 사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그의 뺨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동물적인 공포가 비치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그토록 완벽했던 그의 세계가 무너졌다. 우리는 그들의 고함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 대화의 결과는 곧 보게 되었다. 저녁 6시 지역 채널 뉴스에서 짧은 보도가 나왔다. 앵커는 활기찬 목소리로 유명 기업가 최민준 씨의 자택 화재 사건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생겼다고 전했다. 경찰의 화재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고의적 재산 손괴 혐의로 추가 수사가 시작되었다. 익명의 제보. 내가 김진우 변호사님께 전화했을 때 그는 수화기 너머로 피식 웃을 뿐이었다. 강태환이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최민준을 물에 빠뜨리는 거죠. 그는 최민준에 대해 증언할 첫 번째 사람이 될 겁니다. 자신을 속은 투자자로 포장해서요. 이중장부, 회계감사에 대해 전부 불 겁니다. 자신에게서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요. 쥐들이 배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뛰어내렸다. 다음 날 경찰은 최민준의 건설회사 사무실에 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다. 바로 그 깨끗한 장부만 보관하던 사무실. 하지만 이제 익명의 제보 덕분에 그들은 무엇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았다. 그들은 바닥을 뜯고 환풍구를 확인했다. 그리고 찾고 있던 것을 찾아냈다. 외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불쌍한 화재 피해자의 이야기는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어제의 동정자들은 SNS에서 조용해졌고 이내 첫 번째 비꼬는 댓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금 활동을 너무 빨리 시작한 거 아니야? 뭔가 구린내가 나는데.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에게 공기와도 같았던 여론은 180도 돌아서서 이제 그를 갈기갈기 찢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용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싸움은 더 이상 우리의 개인적인 가족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
이제는 잔인한 남편을 벌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큰돈, 심각한 범죄, 수년간의 징역에 관한 문제였다. 판도는 몇 배로 커졌지만 나는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님을 알았다. 나는 그를 알았다. 최민주는 궁지에 몰렸지만 바로 그런 상태의 포식자가 가장 위험하다. 그는 아직 자신이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주요 증거가 녹음 파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나를 침묵시키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녹음이 단지 기폭제에 불과했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주 폭약은 이미 터졌고 그 폭발의 충격파는 모든 것을 휩쓸고 있었다. 그는 나와 약한 늙은 여자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 맞서 이미 그의 파트너, 투자자, 경찰 등 그의 세상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이들의 존경심. 나는 그가 변호사나 경찰에게 가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는 나에게 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왔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서연이를 모종을 도와달라는 핑계로 오랜 친구 집에 보냈다. 딸이 이것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 대화는 오직 나의 것이었다. 날카롭고 다그치는 초인종 소리가 아파트의 침묵 속에서 총성처럼 울렸다. 나는 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그가 계단에서 몇 분간 서 있게 했다. 자신이 상황의 주인이 아니라 애원하는 자라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그런 다음 나는 문으로 다가가 현관렌즈로 밖을 보았다. 그였다. 비싼 코트도 없이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으며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자신감 넘치고 슬픔에 잠긴 영웅의 모습은 흔적도 없었다. 내 앞에는 궁지에 몰려 공황에 빠진 남자가 있었다. 나는 자물쇠의 열쇠를 돌렸다. 그는 들어왔다. 아니, 난입했다기보다는 현관으로 쓰러지듯 들어와 다른 누군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서연이는 어디 있어?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없어. 나는 그의 뒤에서 문을 닫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이곳은 그의 감옥이 아니라 나의 영역이었다. 방으로 들어와, 최민준 씨. 그는 거실로 들어와 그 가운데서 얼어붙었다. 낯선 표정으로 나의 소박한 가구들을 둘러보았다. 예전에는 경멸의 눈초리로 보았지만 지금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당혹스러워했다. 나는 내 낡은 안락의자, 서연이가 첫날 앉았던 바로 그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권하지 않았다. 차도 앉으라는 말도. 나는 그저 기다렸다. 그가 먼저 시작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위협으로. 당신이었어? 응? 그가 나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다 꾸민 거지. 당신이랑 그 늙은 변호사 영감이랑 날 망치기로 작정한 거야.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위협적으로 보이려 애썼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넘실거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감추기 위해 크게 짖는 개와 같았다. 나는 침묵했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나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그에게 더 강하게 작용했다. 그것은 그의 발밑에 땅을 뻐지게 했다. 그는 내가 약해서 엮이기 싫어서 침묵하는 데 익숙했다. 그는 지금 내가 힘에서 나오는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 늙은 마녀야? 그는 거의 소리쳤다. 내가 모를 줄 알아? 강 회장한테 그 종이 쪼가리를 보낸 게 당신이라는 걸? 녹음 파일 가지고 있지, 그렇지? 당신이 녹음했지? 그는 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내 위로 몸을 숙였다. 나는 움찔하지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 얼마나 원해? 그의 말투가 급격히 변했다. 위협이 통하지 않자 그는 플랜 B, 거래로 넘어갔다. 1억? 2억?
내가 마련할게. 다 줄게. 그 녹음 파일만 나한테 줘. 없애버려. 우리 그냥 다 오해였다고 하자. 내가 서연이 데리고 우리 떠날게. 다 새로 시작하자. 그는 빠르고 횡설수설하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방안을 헤맸다. 그는 나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그는 여전히 어떤 문제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모든 것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믿었다. 그는 나를 모든 것이 팔리고 사지는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했다. 제발요, 장모님. 그는 애원으로 전환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였다. 제 인생 망치지 마세요. 제가 실수했어요.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다 바로잡을게요. 맹세해요. 이것을 듣는 것은 역겨웠다. 그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추락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 딸에게 한 짓을 뉘우치지 않았다. 불타버린 집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 붙잡히고 궁지에 몰리고 겁먹은 자기 자신만을 가여워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안락의자 옆 탁자 위에 놓인 내 낡은 피처폰으로 손을 뻗었다. 나는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김 변호사님이 필요한 오디오 파일을 보내주셨고 나는 그것을 저장해 두었다. 최민준의 손가락이 움찔했다. 그는 아마 내가 경찰에 전화하려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의 얼굴에 공황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중앙 버튼을 눌렀고 내 작고 소박한 아파트의 침묵을 그의 목소리가 갈랐다. 나와 서연이가 몇 시간 동안 들었던 목소리, 이제 내가 외우다시피 아는 목소리, 다 생각해놨어. 전화기 스피커에서 그의 목소리가 말했다. 명확하고 차갑고 잡음 없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해. 모든 걸 한 번에 없앨 거야. 서류도, 빚도,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이 삶도. 최민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전화기를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하얘졌고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그의 목소리, 화재가 모든 걸 덮어줄 거야. 불행한 사고, 전기합선. 나는 보험금을 받고 증거를 없애고 쟤처럼 깨끗한 새 삶을 시작할 거야. 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마지막 문장이 울리고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정지 버튼을 눌렀다.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부엌의 낡은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최민주는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위협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서 나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이해. 그는 이해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그가 고함으로 패배한 것도 힘으로 억눌린 것도 속임수에 넘어간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기 자신에게 패배했다.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며 내뱉었던 자신의 말이 그에게 돌아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는 노인처럼 천천히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등을 구부리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그가 우는지 아닌지 보지 못했다. 상관없었다. 그에게서 모든 투쟁심이 사라졌다. 그의 모든 오만, 모든 거만, 모든 자신감. 이 모든 것이 3분짜리 오디오 파일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 그는 나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 조용하고 반박할 수 없으며 값싼 녹음기에 녹음된 진실에 패배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그에게 등을 돌렸다.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을 부드러운 복숭아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새로운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에게는 아주 긴 밤이 시작될 것임을 나는 알았다. 그는 10분쯤 후에 말없이 고개를 들지 않고 떠났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노을을 바라보았. 전투는 이겼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최민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다. 젊고 공격적이며 비싼 양복을 입은 그들의 전략은 처음부터 명백했다. 그의 무죄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증거를 파괴하고 증인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했다. 그리고 그들의 주요 목표는 물론 나였다. 그의 마지막 수는 법적인 것이었다. 그의 변호사는 나의 모든 오디오 녹음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장은 설득력 있었고 법적인 관점에서는 거의 흠잡을 데 없었다. 녹음은 동의 없이 비밀리에 이루어졌으며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것들은 불법이었다. 예비 심리가 시작되었다. 나는 법정에서 김진우 변호사님 옆에 앉아 있었다. 서연이도 그곳에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조용하고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참석하겠다고 고집했다. 그것은 그녀의 권리였다. 최민준의 변호사. 날카로운 눈빛과 자기만족적인 미소를 지닌 젊은 남자는 내 초상화를 그리며 연설을 구성했다. 나는 들으면서 그가 다른 사람, 싸구려 탐정소설에나 나올 법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의 설명 속에서 나는 단지 걱정 많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사악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늙은이, 자신의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준 성공한 사위를 증오하는 교활한 매도사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는 손을 휘저으며 외쳤다. 우리는 전형적인 무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선자 씨는 시기심과 오래된 원한에 사로잡혀 몇 달 동안 불법적으로 사위를 염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족, 사업, 평판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점을 찾았습니다. 이 녹음들은 그녀의 병들고 집착적인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며 어쩌면 조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꼼짝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분노도 서운함도 느끼지 않았다. 단지 미끈거리는 것을 만진 듯한 가벼운 혐오감만 느꼈다. 나는 최민준을 보았다. 그는 피고인석에 좋은 양복을 입고 앉아 변호인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 다시 희망의 불꽃이 어렸다. 그는 믿었다. 이 능숙하고 옷 잘 입은 젊은 남자가 자신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법이 이제 그의 방패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내 옆에 김진우 변호사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들으며 수첩에 무언가를 메모했다. 그들의 도박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나이 들고 피곤한 판사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녹음의 합법성 문제가 그를 괴롭히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순간 그는 오디오 파일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민준의 눈에서 승리감이 빛났다. 그의 변호사는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것이 승리라고 우리 고소의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녹음은 기반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도였다. 김진우 변호사님의 차례가 되자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안경을 고쳐 쓰고 증언대로 다가갔다. 그는 녹음의 합법성에 대해 논쟁하지 않았다. 나를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는 법정의 모든 사람이 귀 기울이게 만드는 조용하고 쉰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는 오디오 파일 자체를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녹음에서 얻은 정보는 수사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수사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상 위에 감정이 아닌, 추측이 아닌 사실들을 올려놓기 시작했다. 박선자 씨가 얻은 정보는 그가 계속했다. 우리가 이 사건의 피고인의 파트너인 강태환 씨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강태환 씨를 찾아갔을 때 그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평판을 염려하여
협조하기로 결정했고 이셰르포의 쉽사 모르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최민준의 변호사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다. 다음으로 김진우 변호사님은 잠시 멈췄다. 이중장부가 있을 수 있다는 정보는 수사당국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대한 심층 수색 영장을 발부받게 했고 그곳에서 강태환 씨의 증언과 거액의 사기 사실을 완전히 뒷받침하는 숨겨진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석의 최민주는 의자에 몸을 움츠렸다. 그는 첫 줄에 앉아 있는 창백하고 돌처럼 굳은 얼굴의 강태환을 보았다. 그의 선배, 그의 스승이 자신의 살기를 찾기 위해 그를 배신했다. 김 변호사님이 예측한 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우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방화가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정보는 수사 당국이 최민준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그의 접촉자들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실행범인 김영철이라는 자가 발견되었고 그는 이미 자백 진술을 통해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고 우리에게 알려진 주소의 집에서 전기합선을 일으켰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님은 말을 멈췄다. 그는 판사를, 그리고 최민준의 변호사를, 마지막으로 최민준 자신을 보았다. 따라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에게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음이 있습니다. 핵심 증인의 증언이 있습니다. 재무 서류 형태의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범의 자백이 있습니다. 고소는 이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박선자 씨의 동기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님은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딸의 안전을 걱정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라도 그녀의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인격을 폄하하려는 변호인 측의 시도는 피고인 자신의 인격을 더욱 선명하게 비출 뿐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법정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마지막 도박은 어구시띨름 데스검으로 실패했다. 그들은 단 하나의 문을 부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지만 우리가 다른 세 개의 문으로 건물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지도를 두고 다투는 동안 우리는 그 지도를 이용해 이미 보물을 찾아 파낸 뒤였다. 판사가 휴정을 선언했다. 최민준이 끌려나갈 때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증오도 희망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교활함 모두보다 똑똑해지려는 시도, 늙은 장모에 대한 경멸,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등을 돌려 그의 목에 올가미를 조였다. 그는 나를 사악한 마녀로 만들려 했지만 법정과 모든 참석자들의 눈에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즉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리고 자신의 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도 파괴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나에 대한 그의 공격은 그의 마지막 총알이었고 그는 그것을 자신에게 정확히 명중시켰다. 1년이 지났다. 최민준에게는 사기, 탈세, 방화교사 혐의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는 항소를 시도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그의 이름은 신문지명과 뉴스피드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저 교도소 통계 속 하나의 숫자가 되었다. 거짓과 허울로 쌓아올린 그의 세계는 완전히 먼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늘 아침 나는 우리의 새 발코니에 앉아 있다. 작지만 아늑하고 올봄 서연이와 함께 심은 꽃들로 가득하다. 이곳에서는 넓고 푸른 공원이 보이고 아침 공기는 가까운 풀과 보리수꽃 향기가 난다. 손에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이 들려있다. 그 향기가 아침의 냄새와 섞여 단순하고 변치 않는 평온함을 자아낸다. 보험회사는 최민준의 방화 유죄가 법원에서 완전히 입증된 후 우리에게 전액을 한 푼도 빠짐없이 지급했다. 큰돈이었다. 한때 나의 저축이었고 그 불타버린 집에 투자되었던 돈. 돈은 돌아왔지만
우리는 새 집을 짓지 않았다. 그 삶, 그 벽, 모든 것이 도구로 오염되어 있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백지 상태로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는 시내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동네에 넓고 밝고 천장이 높은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샀다. 여기에는 지난 삶에 어떤 것도 없었다. 물건 하나, 기억 하나도. 우리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모든 사소한 것들을 함께 고르며 집을 꾸몄다. 내 옛 아파트에서 가져온 할머니의 낡은 서랍장은 놀랍게도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조화롭게 어울렸다. 그것은 거실에 서서 과거가 현재를 망치게 두지 않으면서도 존중할 수 있다는 조용한 상징처럼 서 있었다. 서연이가 커피 2잔을 더 들고 발코니로 나온다. 그녀는 소박한 밝은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었다. 그녀는 내가 몇 년 동안 그녀의 얼굴에서 보았던 예의 바르고 억지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다. 엄마, 봐. 우리 페튜니아가 활짝 폈어. 그녀는 내 앞에 찻잔을 놓고 화분의 새빨간 꽃을 가리키며 말한다. 나는 꽃이 아니라 그녀를 본다. 1년 동안 그녀는 저 꽃들처럼 피어났다. 처음에는 천천히 꽃이 한 장 한 장씩, 그러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온 힘을 다해 과거의 공포와 고통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녀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 그녀를 단련시켰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삶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학에 들어갔다. 마침내. 결혼 전에 꿈꿨지만 최민준이 진지하지 않고 가망 없다고 여겼던 조경 디자인 학과에 이제 일주일에 3번 그녀는 커다란 화첩을 들고 불타는 눈으로 수업에 간다. 그녀는 공원 스케치를 그리고 고산 식물 정원을 구상하고 식물의 라틴어 이름을 공부한다. 그녀는 창조한다. 다른 사람의 추함의 그늘에서 사는 대신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있잖아, 어제 도시 광장 프로젝트를 구상했어. 그녀가 맞은편 등나무 의자에 앉으며 말한다. 거기에 다년생 식물로 재미있는 다층 화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정한 승리는 최민준의 징역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긴 재판도 돌려받은 돈도 아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내 앞에 앉아 있다. 다시 웃고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내 딸. 벨벳 상자에 담겨 있던 나의 녹음들은 오래전에 지워졌다. 녹음기는 반년 전 강에 던져버렸다. 그것이 어두운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안도감이 아니라 완결감을 느꼈다. 그 도구는 임무를 다했다. 전쟁의 무기였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무기는 파괴되어야 한다. 최민준의 목소리, 그의 말, 그의 거짓말에 대한 기억. 이 모든 것을 나는 그와 함께 놓아주었다. 그의 죄를 증명할 증거를 간직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의 정당함에 대한 가장 큰 증거는 우리의 오늘날의 삶이다. 이 발코니에서의 아침 커피, 내 딸의 웃음소리, 두려움에 방해받지 않는 이 침묵, 정의는 항상 법정에서의 요란한 승리가 아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자유의 속삭임이다. 자기 자신이 될 자유, 가슴 깊이 숨 쉴 자유,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자유. 서연이는 나에게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난다. 그러다 갑자기 말을 멈추고 나를 유심히 보더니 말한다. 엄마, 고마워. 뭐가, 딸아? 나는 대답을 알면서도 묻는다. 모든 게 날 믿어줘서,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 사람보다 더 강해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녀의 피부는 따뜻하고 살아있다. 내가 더 강했던 게 아니야, 서연아. 진실이 더 강했던 거지. 우리 둘은 단지 그 진실의 목소리를 주었을 뿐이야. 그녀는 미소 짓고 다시 웃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녀의 맑고 자유로운 웃음소리는 공원 위로 날아가 나무십 소리와 새소리와 섞인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가 단지 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찾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재로부터 새롭고 튼튼한 토대를 쌓았고 그 위에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것이다. 이렇게 박선자 여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조용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깨지지 않는 방패이자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는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선자 여사의 승리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완전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한 정의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때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먹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그것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간단치 않은 질문을 남깁니다. 박선자 여사는 정의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잔인하고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을 보호하는 문제일 때 더 높은 정의를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진실을 위한 투사가 스스로 위반자가 되는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경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등장인물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나요? 이야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물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이 어렵지만 희망컨대 교훈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끝 중앙에 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하여 우리의 다른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시청해 보세요.